네,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패권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선 HBM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텔과 삼성, SK 거쳐서 공공기관장까지 역임하신 이용환 박사님과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삼성,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른바 일각에서는 슈퍼사이클이다 라고 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네. 이 변화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PC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에 거쳐서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량은 지금 거의 뭐 4, 5년에 더블이 되고 있는데 수년 내로는 2년에 2배 데이터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는 디지털 정보고 그걸 보관하고 처리하고 하는 건 다 반도체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AI 시대는 또 사람만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AI가 또 데이터를 또 만들어내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데이터량이 굉장히 폭증할 거고 그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계산하고 하는 반도체는 제 생각에 사이클이 거의 없이 그냥 구조적으로 호황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예전에는 뭐 PC 같은 경우는 3년에 교체 주기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반도체 특히 메모리 가격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주기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량이 급격히 증가할 거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거는 뭐 뉴 노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 하나로만도 먹고 살 수 있다. 추격자만 없다면. 네. 그 의미는 또 다시 얘기를 하면 AI라는 것이 새로운 산업의 질서를 바꾸는 그렇습니다. 시작이다. 네. 예전에 반도체가 자동화에 이제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AI가 사람처럼 일하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신체로 얘기하면 세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뇌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뇌가 있고 생각하는 뇌가 있고 그 기억하는 뇌는 이제 메모리가 되는 거고 생각하는 뇌는 이제 CPU나 GPU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피를 공급하는 그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쪽에 이제 전력 반도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심장의 세포 존재랑 반도체가 비슷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AI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또 사람처럼 어떤 노동을 제공하고 할 텐데 그거를 이제 대신하기 위해서는 사람같이 세포가 필요한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AI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세포가 있어야 그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서 사람과 같은 그런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나 네. AI가 들어가 있고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또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그렇죠. 구조적인 변화는 계속 갈 것이다. 그렇죠. 근데 궁금한 건 그렇다면 요즘에 HBM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HBM을 좀 간단하게 네. 알기 쉽게 설명하면 뭡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PC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DDR 메모리라고 하는 거를 주로 썼죠. 거기는 이제 I/O가 뭐 32개, 64개. 그러니까 이제 인터페이스 하는 스피드 자체가 데이터 처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AI 시대는 1024개, 2048개의 I/O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계산을 하고 그거를 처리하는 속도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구성된 그런 메모리가 이제 HBM이고 최근에는 16층까지 이제 메모리를 쌓고 I/O 숫자도 2048개 이상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하고는 다른 이제 소위에서 이제 전문용어로 뚜루풋을 증가시켜서 계산을 빨리 한 거를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탑재된 메모리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보통은 1차선, 2차선, 3차선 평면적이었던 도로가 수직적인 도로로 바뀌었다. 그렇기도 하고 네. 이제
도로 숫자가 뭐 32차선, 64차선이 1024차선, 2048차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같은 스피드로 나간다 그러면은 그만큼 뚜루풋이 64의 8배인가요? 네, 그 정도까지 이제 늘어난 거죠. 데이터 버스 자체가. 일각에서 지금 구글의 터보콘트라는 데이터 압축 기술 발표한 네. 다음에 네. 갑자기 또 주가가 술렁거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많은 네. 사람들이 아 이게 정말 뭔가 네. 바뀌는 변화인가라고 했는데 박사님은 제본스의 역설이라고 오히려 네. 이게 더 좋은 게다라고 네. 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렇죠. 지금 이노베이션 캐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경제적 발전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갭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버블이 터지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모든 기술은 이렇게 S자 커브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거기에 그 갭이 줄이는 방향이 기술을 대중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터보콘트 자체는 데이터 압축 소프트웨어 기술로 해가지고 데이터량을 많이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4K 알지 않습니까? 네. 4K 그 영상을 우리가 이제 전송을 할 때 압축해서 전송해서 다시 그걸 복원을 하는데 그런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싼 가격에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대중화를 가속시킬 수 있고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그만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이노베이션 캐즘의 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GPU도 보시면 원래 CPU가 대부분의 계산을 하다가 2014년도에 AI 학습을 시키는 데는 GPU가 CPU보다 성능이 뭐 20배, 30배 더 높네. 토론토 대학의 논문에 의해서 이제 발표가 되고 그랬지만은 GPU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뭐 40불에서 50불 계속 횡보했거든요. 그 발표 이후에 2년 동안 그런 이후에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검증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기술이라는 게 프로스가 있으면 컨스가 있게 돼 있는 건데 프로스만 가지고 지금 막 주가가 막 계산해 보니까 뭐 1000조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마켓 영향이. 그런 정도의 임팩트가 단 며칠 사이에 발생했다는 거는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 예,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그게 검증이 일어나고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어요. 기술이 그게 해서 점점 그 검증을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시장에 정착을 하는 게 이제 순서인데 지금은 너무 이상하게 반응한 것 같아서 좀 해프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왜냐하면 거죠. 시장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제본스의 역설로 더욱더 메모리 시장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근데 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는데 왜 메모리 반도체 네. 시스템 반도체에서 격차가 좀 있는가? 네. 차이는 어디서 납니까? 그럼 이제 생태계죠. 음. 보통 시스템 반도체를 잘하는 나라는 이 산업계 협력 구조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의 이제 갑을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런 생태계가 잘 구축된 나라들은 특히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는 갑을 관계가 아니고 파트너입니다. 서로 간에 네.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고 이제 서로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파일을 키우느냐가 중요하지. 요걸 내가 얼마나 더 가져가느냐 이런 거보다는 서로 같이 파일을 그로우 시키는 방향 그런 소위 해서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생태계가 마련이 돼야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하는 거죠. 그냥 하나의 컴포넌트는 내가 예를 들어서 주어진 스펙에 대해서 빠르게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메모리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시스템을 주도한다는 거는 나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 훈련이 우리가 좀 안 돼 있는 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잘하는 점을 계속 잘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시스템 협업이 필요한 시스템을 네. 보충하는 쪽을 같이 갖고 와야 되느냐?
네.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메모리 시장 자체가 예전에 PC에서의 메모리의 비중과 그때 당시에는 뭐 5개 메모리 벤더가 서로 이제 납품하려고 경쟁을 했던 치킨 게임 시대였고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메모리가 항상 뭐 PC에서 문제가 터지면 메모리에서 한 절반 정도는 나왔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PC 쓰시다가 뭐 블루 스크린이 난다든지 이런 이제 메모리 벽돌처럼 먹통이 된다. 먹통이는 이건 메모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트래픽이 제일 많아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이. 그래서 메모리의 문제가 이제 대부분의 컴퓨터 시스템의 문제점이었고 절반 이상이 뭐 모바일 시대도 비슷했습니다. LPDDR도 그때 이제 삼성에서 일할 때 항상 문제가 터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프로덕트 게이팅 팩터라고 하는데 그거는 대부분 메모리에서 그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공급하는 업체들은 한 3개 정도로 압축이 됐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치면서 대전환을 거치면서 메모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메모리 그 좋은 시장을 맞이했었죠. 근데 AI 여기는 HBM이 사실 퍼포먼스에 제가 볼 때는 80% 정도를 담당하는 것 같아요. 성능에 병목 현상을 만드는 것도 메모리 인터페이스고 메모리 쪽이 가장 일드나 이런 걸 높이기도 힘들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컴포넌트 하나만 그것만 잘해도 지금 뭐 40조니 57조니 뭐 그 성과급을 10억 넘게 받느니 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거 하나만 잘해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산업 전체적으로 먹고 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이제 이 시장이 앞으로 이제 그 학습 시장에서 추론 시장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추론은 또 다른 메모리의 형태를 원합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수 있습니다. 학습 시장과 추론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학습은 그냥 주어진 데이터를 갖고 와서 AI가 공부하는 거죠. 추론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자율주행인데 쓰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 이런 데 써서 효율화시키고 서비스 로봇, 뭐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해서 그 개인의 비서 역할을 하고 요런 이쪽이 이제 엣지에서 발생되는 그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학습시키면서 돈을 많이 쏟아붓고 그리고 이제 추론 시장에서 돈을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추론 시장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HBM을 추론 시장에 많이 쓸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거보다는 플래시가 더 낫지 않냐? 왜냐하면 플래시 메모리가 더 싸고 그리고 전원을 꺼도 메모리가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물론 쓰는 거는 느리지만 읽는 거는 상대적으로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추론은 대부분 그러니까 다 학습시킨 걸 읽어드리는 거니까 메모리 굳이 HBM이 필요해? 이렇게 이제 퀘스천 마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게 그러면은 플래시로만 부족하면은 이게 지금 D램도 필요한 거 아니야?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높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D램하고 낸드를 같이 써야 하나? 그러면 메모리 계층이 너무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얘네 둘을 합치는 기술은 없나?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대중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이제 대중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메모리의 구조를 가질지 어떤 아키텍처를 갖고 어떤 하이라키를 계층을 가질지를 거기서 고민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HBM 다음 넥스트는 그 부분을 좀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생각할 때 많이들 고민하는 게 이 메모리나 이런 걸 만들 때 발열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로스 그러니까 손실 부분이 날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이제 학사님께서 논문으로도 했지만 광통신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이 데이터가 안에서 계산할 때보다는 나와서 이동할 때예요. 그 이동할 때 병목 현상이 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64개의 버스를 갖다가 1028개로 늘리고 2048개로 늘린 이유가 그 병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구리도소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속도를 높이다 보면 손실이 너무 심해져요. 손실이 심해지면은 데이터를 내가 1이라는 데이터를 보냈는데 저쪽에는 0이 도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손실이라는 거는 열로서
변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열이 올라가면 반도체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그게 이제 좋지 않죠. 네. 그래서 구리도선 같은 경우는 속도를 높일수록에 손실이 너무 커지는 상황이고 그에 반면에 광통신은 네. 계속 속도를 높여도 비슷해요. 손실이. 주파수가 올라가도 네. 손실이 비슷합니다. 주파수에 대한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단지 주파수가 낮을 때는 구리도선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광통신은 어느 정도 저주파일 때도 손실이 크거든요. 뭐 노드 수가 뭐 1028개 정도, 1024개 정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한 20기가 정도 되면 구리도선보다 광으로 전송하는 게 빠르다. 효율적이야. 네, 그래서 국가 간의 통신은 뭐 씁니까? 광으로 가죠. 그죠. 네. 광 케이블로 가는 거죠. 그 정도 이제 길면,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아도 전송 거리가 길어지면 광이 유리한 거죠. 길이가 길어지고 또 구동해야 될 디바이스 수가 많아지고 이러면은 광통신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많이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럴 거예요. 광으로 멀리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네. 요만한 메모리 안에 네. 광이 들어가나? 네. 라는 생각도 할 것이고 그게 네. 과연 효과적인가? 라는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한 2000년대 초반도 네. 제가 IBM 왓슨에서 오퍼를 받았었는데 그 조직도 그 광통신 조직이었어요. 제 분야가 일렉트릭 전기 디자인인데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바꾸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를 고용을 한 건데 이게 일시적인 그 광통신이 그런 메릿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이게 계속 지속될 건지는 지켜봐야 돼요. 그때도 광통신을 인터넷 붐으로 올라가다가 한번 2000년대 초반에 꼬꾸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기술인데 요번에 이제 AI를 기점으로 한번 이제 다시 요게 검증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더 AI의 어떤 변목 현상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풀고 또 AI 산업이 충분히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산업이 된다 그러면 네. 제 생각에 광통신이 지금처럼 그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 상승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2000년 초반처럼 그냥 꺾이는 거죠. 그래서 왜 보드까지 그걸 꼭 써야 돼? 그럴 수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뭐 전기 신호를 갖다가 옵티컬로 바꿔야 되고 옵티컬 신호도 디텍션을 해야 되고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비싼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AI라는 대변혁이 왔기 때문에 이 변혁이 예전에 뭐 산업혁명처럼 긴 시간을 주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우리한테. 네. 그러면 지금 뭐 미국, 일본, 중국 세계 각국이 이제 관심을 갖고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과연 요 산업적으로 AI를 어디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될까? 경제적 가치를 어디다 내가 전략적으로 국가의 자산을 투입했을 때 또 기업의 그 자금을 투입했을 때 그 ROI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하나 봐야 되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이 그 AI 붐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 가치가 증가할 텐데 그러면은 이거는 위너가 테이크스 올 하는 그러니까 승자 독식 구조로 가게 되면 지금의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가 더 심해질 텐데 이건 또 어떻게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지 이런 거 두 가지 측면을 고민해야 된다 보고요. 네.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그 에지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추론 쪽이 더 중요해지고 그쪽에서 경제적 가치가 나오니까 네.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그쪽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빨리빨리 우리나라한테 맞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연이 얼마나 짧으냐가 거긴 관건이에요. 네. 왜냐면 자동차 내가 자율주행 하는데 앞에 딱 봤는데 저게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그림자인지 늦게 판단해 버리면 어떻게 돼? 사람이라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저지연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나 NPU도 우리가 잘하고 또 메모리도 우리가 전 세계 탑이고 그리고 이제 통신도 굉장히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지연이 적고요. 왜냐하면 인퍼런싱만 가지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추론만 가지고 통신을 통해서 또 정보를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통신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복합적인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그쪽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 다만 이제 메모리 주도보다는 이 NPU나 CPU, GPU 또 메모리도 각각 뭐 플래시도 있고 D램도 있고, 얘를 어떻게 잘 결합을 해서 SRAM도 있고 결합을 해서 가장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즉 이제 어떤 그쪽 분야에 딱 맞는 반도체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컴포넌트가 아니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에 잘 맞는 반도체 시스템, 그게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다 포함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로봇, 스마트 팩토리, 다 이 각 분야에마다 다른 반도체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네. 우리나라가 좋은 게 테스트베드 하기 너무 좋은 나라거든요. 먼저 그걸 다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습득하고, 예, 그 피드백이 빠른 나라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서 이제 표준을 우리가 주도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해봤는데, 내셔널와이드 전국망에 걸쳐서 다 해봤는데 스펙은 이렇게 가야 돼 이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시스템을 주도하고 표준을 주도하는 게 되면 우리가 이제 승자가 되는 거죠. 근데 국가적으로는 그런 산업에 조금 더 저희의 역량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승자 독식 구조를 보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신자유주의 너무 강조하고 계속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탑 헤비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한테 투자를 안 해요. 제가 옛날에 인텔에 처음 매니저가 됐을 때 교육받을 때, 당신의 첫 번째 롤은 help your people grow. 당신은 뭐 평가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보상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키우는 게 첫 번째 당신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철학을 가진 기업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게 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예요. 네. 왜냐하면 다 AI가 주니어 역할 다 하는데 맞아요. 굳이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뽑아요. 우리나라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2000년도에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소프트웨어 뭐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 지금 취업 거의 안 돼요. 그 친구들 가르치는 그걸 생각하면은 AI 그냥 쓰면은 그 친구도 하는 거에 수십 배, 수백 배 퍼포먼스가 나오잖아요. 적은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경력 단절이 생기고 이제 인재 공백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고, 그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구조가 계속 가속화되면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잘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완을 하느냐가 큰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뭐 로봇세를 걷는다, 뭐 데이터 배당금을 뭐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기본소득 주는 재원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은 국가가 만약에 AI 인프라를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삼게 되면 노르웨이의 석유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해서 그 재원으로 복지를 하듯이 우리도 AI 인프라,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전력 인프라, 네. 예, 그리고 뭐 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을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만들어서 기업들이 그 국가의 전략 자산을 활용해서 초기 투자는 필요 없이 그냥 서비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응용들을 개발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면 국가의 세금으로 만든 인프라를 이용했으니까, 에너지든 AI 데이터 센터든, 그러면 그 사용에 대해서 프로핏을 쉐어링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국가가 세금이 아닌 투자에 대한 소득을, 그 프로핏을 쉐어링을 얻을 수 있고. 그걸로 이제 저는 이제 국민들 복지하고 청년들 일자리하고 교육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좀 큰 정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공공 섹터가 좀 앞으로 커져야 되는 시대가 된다. 왜냐면 민간 입장에서는 당장은 뭐 ROI 생각하면은 사람을 신입사원을 뽑아가지고 교육시켜서 키워서 언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네. 대부분. 그럼 이걸 그대로 두고 볼 거냐. 그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장기적인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그걸 국가의 숙제잖아요. 국가는 경제적 가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인 사회적 가치와 공공 이익을 보면 네. 지속 가능한 그 발전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재원을 아까 말씀드렸던 AI 인프라 그거를 이제 기업이 사용함으로써 그거의 수익의 분배를 받고 전략 자산처럼 계속 수익을 창출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지금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갈수록 신입사원 자리 얻기가 어려워지는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AI 시대를 맞아서 과연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이제 젊은 세대라 그러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주로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소득, 뭐 캐피탈 게인 쪽으로 많이들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도 투자하고 다양하게 이제 노력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본소득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투자에 대해서 미리 눈을 뜨고 준비하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 대해서 자본시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뭐 시드머니 같은 게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쪽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이제 앞으로 AI 시대는 제가 뭐 학벌을 더 좋게 하고 뭐 학위를 뭐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런 게 중요한 시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남들이 이미 다 공부해 놓은 거 이런 거는 사실은 AI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공부해서 뭐 이렇게 내 걸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 못 해봤던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고 소위 얘기해서 이제 폴리매스형 인재, 뭐 인문학, 사회학, 역사, 또 기술, 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걸 또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본인 스스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미래 시대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유용한 박사님과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가 나아가야 할 거시적인 방향 또 그리고 국가적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